그 이전에 당원 당규에 규정되었던 의장의 권한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갈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이슈 강원 정우성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은 6.3 지방선거 특집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입후보 예정자 초청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와 함께 정책 비전부터 인간 우상호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상호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상호. 네, 도민과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또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각오라고 할까요? 한마디 해주시죠. 네, 먼저 따뜻하게 저를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강원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원도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현실들을 많이 목도했는데요. 제가 도지사가 당선되면 강원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서 사람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라고 네.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춘천에 전입신고 마치신 상태죠? 네, 2월 초에 저 퇴계동 주공아파트 2단지에 네. 이렇게 전입을 했고요. 되게 서울 생활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마음이 되게 편안한 것이 과연 고향에 왔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아파트라서 이웃 주민들과 마주칠 기회는 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다 가다 인사를 좀 하시나요? 오며 가며 네. 출퇴근할 때 만나 뵙는 분께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로 와서 너무 고맙다고 반갑다고 해주시고 또 특별히 경비원 아저씨가 아주 열렬한 지지자라고 또 얘기해 주셔서 아침마다 인사를 나누는데 되게 정겹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춘천 시민들이 되게 따뜻하구나 또 순박하구나 이런 걸 피부로 느낍니다. 자, 지난해 5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 경기도와 강원도 경청 투어 중에 강원도지사에 한번 나가면 어떨까 하는 출마 권유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 들었던 민심은 어땠습니까? 사실 이제 첫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강원도를 돌 때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반신반의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저 잘못한 거다 하는 판단을 하면서도 과연 이재명일까에 대해서 조금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녀보니 그때는 좀 사실 내가 안 찍었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다라는 칭찬들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거는 제가 아주 피부로 확 느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처음에 강원도의 대통령 후보랑 다닐 때 저더러 강원도의 이러저러한 현안들을 설명하면서 이걸 좀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할 때 저한테 그때만 해도 형 동생 하던 사이니까요. 형님이 맡아서 직접 한번 해결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제가 강원도지사 사실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내 속을 읽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용기도 냈고 또 아마 대통령께서 지방균형 발전에 굉장히 진심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대한민국 전역의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라는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대구의 국무총리 출신의 김부겸 후보, 그다음에 경남의 지방시대위원장 하던 우리 김경수, 그다음에 인천시장의 우리 원내대표 하시던 박찬대, 그리고 강원도의 우상호, 이렇게 중진급들을 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예사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 있는 후보들을 지방균형 발전에 말하자면 선봉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주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요. 제가 이렇게 강원도를 다니면서 지금 한 2바퀴 돌았는데요. 오길 잘했다. 내 역할이 있겠다. 이제 이런 자신감도 좀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도지사 출마 권유도 있었고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뭐 그 즈음에 이미 도지사에 한번 나가볼까라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강원도에 우상호가 필요한 이유 뭐라고 설명하실까요? 첫 번째는 강원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려면 네. 아직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산이나 각종 정책 제도 변화에 있어서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대통령부터 장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국회의원들 흉어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네. 저 같은 힘 있는 후보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두 번째는 이제 사선 국회의원하고 각종 정책과 법안을 다 다뤄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행정을 맡아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갈등, 고민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전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걸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저처럼 경험 많은 그리고 힘이 있는 이런 후보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시점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경험과 힘이 강원도에 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그리고 후보님을 뭐 대표하는 수식어라고 할까요? 그 대통령이 보낸 사람, 네. 또 전 청와대 정무수석, 1호 공천도 있고 네.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강한 면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후보로서 또 어떤 경쟁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강원도민들 만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TV에서 자주 보던 분이네. 예. 여기까지 오셨어?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동안 TV를 보면서 익숙하게 느꼈던 친근감과 그리고 조금 이제 말하자면 조금 소외된 지역을 방문해 줬다는 고마움도 예. 있고요. 그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 모셨다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뭐 좀 해주쇼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 기대감. 희망들 이게 아마 대통령과의 관계를 기대하는 도민들의 속마음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제가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 실장들 또 각 장관들하고 수시로 전화해서 어떤 지역의 현안이 보이면 사실 그 즉시 전화를 합니다. 네. 어디 갔더니 이런 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선거 중이라 개입을 못하니까 선거 끝나고 다시 대화합시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네. 얘기도 많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과의 관계나 또 집권당의 실세들 또 네. 여러 가지 행정부에 있는 힘 있는 강요들하고도 소통하고 있는 게 실제로는 지금도 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또 도지사는 실질적인 행정력을 행사해야 되는 도의 수장이니까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도의 주체적인 전략이나 자체 동력이 중요하다. 네. 이런 의견인데 이런 부분에서 비판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 사선하면서 안 다뤄본 정책이 없고 안 다뤄본 법안이 없습니다. 네. 각 분야에 두루 정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에서 하는 행정이나 지방에서 하는 행정이 그 지역의 특수성을 어떻게 고려하느냐의 차이지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의 큰 틀이 성격이 다른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경험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제안됐을 때 저거는 과거에 어떤 지역에서 실패했던 거야. 저거는 성공했던 경험이 있어.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네.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 전체의 정책을 다뤄본 사람이 뭐 강원도 정책 다루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경험이 훨씬 더 비교 연구에 도움이 되죠. 네. 저는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네. 정책적 결단을 할 때 빠른 판단 네. 그리고 그동안 성공과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산이 될 것이다. 네. 강원도 곳곳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네. 벌써 2번 도셨다고 했는데 현안들도 살펴보셨을 테고 우상호는 이런 강원도를 만들겠다. 대표 전략이나 비전도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네.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범주는 네.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고 거.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로 일자리 산업에 관한 문제죠. 네. 일자리 산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지금 인구가 소멸하는 것은 먹고 살 만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강원도보다는 수도권에 훨씬 더 먹고 살 만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강원도에 살면서도 먹고 살 만한 일자리가 있다. 이렇게 만들면 떠날 이유가 없죠. 네. 두 번째는
좀 살기가 좀 편안하게 동네를 만드는 거죠. 이게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용어로 쓰여지는데 네. 예를 들면 교육, 의료, 교통, 주거 이 4개 분야에 있어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살기 편하면 훨씬 더 먹고 사는 문제와 함께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도 애들 교육시키기 어렵고 또 그 예를 들면 집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하면 결국 떠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먹고 사는 일자리와 산업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일을 네. 동시에 해결해야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강원도를 만들 수 있다. 네. 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과제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사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 네. 그리고 정주 여건 네.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강원도민 그것이 목표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좀 분위기를 바꿔봐서요. 네. 지금까지 우상호 후보의 인생사를 대변하는 사진들 저희가 미리 요청드렸어요. 어떤 사진인지 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죠. 네. 저기 어린 시절 네네. 초등학교 전인가요? 초등학교 시절인가요? 저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예, 시절에 제가 그 강원도 철원군에 저 이평리 동성읍의 이평리라고 이평리. 있는데 예, 여기 이평 7리입니다. 네. 우리 집이 요 제가 살던 집이고요. 아, 그래서 저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화단을 만들어서 네. 저희 꽃을 가꾸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전날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그때는 이제 촌 출신들이 사진기가 돌아가면 되게 얼굴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되게 어색한 표정으로 근데 살짝 미소를 띠고 있네요. 네, 뭐 나름대로는 조금 부드럽게 보이려고 했는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찍으면 경직되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 되게 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네. 이 사진도 같은 날입니다, 아까 사실은. 같은 날이에요. 이게 이제 좀 다르게 보이는데. 저렇게 때깔 있는 옷을 입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풍 날인데 소풍날. 소풍 가기 직전에 집에서 한 컷 찍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소풍 가서 찍었는데 저 어린 마음에 저게 좀 저 노트가 저 공책이 저 상으로 받은 거예요. 소풍 가서 그랬군요. 무슨 장기자랑 좀 뭐 이런 거 자랑하고 해가. 싶어서. 예. 근데 알게 모르게 저걸 굳이 또 사진 찍는데 네. 자랑하려고 슬쩍 땡겼던. 그러셨네요. 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아유 뭐 저걸 자랑하려고 했나 싶은데 상 탄 거를 네. 예, 자랑하려고 저렇게 슬쩍 땡겨서 찍었던 그 장면. 어릴 때부터 좀 남들 앞에서 돋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 그건 아닌데 되게 원래 샤이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저렇게 은근히 저런 걸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에 무척 어린 시절인데도 자신감이 넘쳐 보여요. 네, 이 네. 사진은 어떤 시절인가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고3 때 네. 졸업 앨범 사진인데요. 네. 저 얼굴에 보면 사실은 저게 저렇게 밝지 않거든요. 그 굳은 표정인데 뭔가 굳고 의미심장한 표정인 것 사춘기 같은데. 때 그러니까 저 때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는 우리 가족이 한 번도 한 집에 모여 산 적이 없어요. 뿔뿔이 흩어져 그랬군요. 살았는데 워낙 가난해서 네. 먹고 살 게 없어서 이제 철원을 떠났어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고 그래서 저 사진은 되게 뭐랄까 약간 우울한 고3 때 그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네. 등록금이 없어서 저 때는 사실 거의 포기 상태. 그러셨군요. 예,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은 합격했지만 입학을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약간의 절망 같은 게 있을 예. 때 시절에 졸업 앨범 사진입니다. 졸업 앨범 사진까지 네. 불안한 미래에 대한 청년 우상호의 모습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석장의 사진에 우상호 후보가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그런 사진을 공개해 주셨고요. 그중에도 또 인생의 전환점,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인생 세 컷이라고 저희가 칭해봤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또 시기와 관련된 사진들, 후보님의 인생 세 컷도 궁금해지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안내상 배우가 뭐 북어를 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결혼식 날 결혼식 요즘은 날이죠. 그런 풍습도가 많이 없어졌는데 예. 예전에는 피로연을 하면 이제 신랑을 저렇게 달아가지고 아주 흔한 풍경이었죠. 네, 저기 지금 저 자리에 이게 이제 그 우현이라고 하는 배우가 당시에 네. 무명 배우 시절에 여기 조그만 맥주집을 했는데 네, 그 맥주집에서 뒤풀이하는 장소인데 그렇군요. 저 안내상 저 친구도 그 당시에는 이제 무명 배우였죠. 네, 다른 사람들이 제 발을 그 저 북어로 살살 때리니까 갑자기 뛰어나와서 좀 나서서 이렇게 때리면 되냐 그러고 저걸로 저를 때리는데 네, 정말 아프게 때렸어요.
저 그래갖고 본인은 실실 웃으면서 때리는데 제가 계속 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너무 그럴 아프다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거는 그래서 반칙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실은 저 북어로 치면 때려서 저 북어의 가시 같은 게 발에 박혔어요. 네. 결국은 우리 아내가 뛰어나와서 저 말려갖고 끝났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당시에만 해도 안내상 씨가 저렇게 명배우가 될 줄은 몰랐고 그러셨겠죠. 정말 장난꾸러기거든요. 그래서 저 장면이 되게 이제 그 요즘 보면 아마 되게 강원도민들이 보면 되게 신기하실 거예요. 네. 예. 결혼식 당일날인데 네. 저 아주 행복했던 일상이죠. 네. 소중하고 재밌었던 젊은 시절의 추억이 담긴 네. 한 장이었고요. 다음 사진 또 볼까요? 자, 두 번째 컷인데 네. 이번엔 좀 비장함이 느껴지는데 네. 제가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대통령 선거 그때 대통령 선거 패배하고 네. 지방선거 패배한 이후에 극심하게 분열이 있을 때입니다. 위기 상황이었죠. 당이 거의 뭐 깨질 정도로 예. 위험했는데 그때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네. 당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하고 있는 과정. 그게 제가 통합의 정치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던 예. 그때 소위 친명 친문으로 갈려서 당이 아주 흔들흔들할 때 그랬죠. 제가 양쪽을 다 통합시켜서 당을 수습할 때인데 저 뒤에 있는 저 그림은 상해 임시정부 때 김구 선생이라든가 그 독립투사들 네. 사진을 저 비대위원장실에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가치, 지향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도 되고요. 재미있는 거는 저 태극기 옆에 밑에 앉아 있는 분이 당시 박홍근 원내대표인데 그러네요. 저 박홍근 원내대표가 저한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권유해서 제가 맡은 거거든요. 네. 이번에 기획예산 저 장관이 돼서 그랬죠.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아라. 네. 강원도에 내가 도지사 되면 강원도에 예산 시원하게 몰아줘라. 네. 그런 얘기도 나눴었는데 어쨌든 저 장면이 그 당시에 이 위기에 더불어민주당을 살렸던 네. 그런 장면이어서 이렇게 또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2022년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그야말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한 위기였었죠. 네. 근데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당을 안정화를 만들었고 지지율도 또 그 이후에 많이 올라가기 네.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우상호가 구원투수로 나타나서 예. 당을 살렸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한 장의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잊을 수 없는 한 컷이네요. 자,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과의 네. 정무 수석 관계를 맺었을 때 사진. 저 사진은 이제 퇴임 인사하러 간 날이고요. 아, 저 다음 날 그만둔 날인데 네. 전날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서 사진 한 장 찍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그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네. 격려하는 장면인데요. 저 대통령 집무실이고 대통령 저 책상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저로서는 사실 정무수석 제안을 받았을 때 잠깐 망설인 적도 있는데 비서실장이 저보다 한 10년 이상 후배이고 그 밑에서 일한다는 게 이게 격이 맞나 하는 네. 고민도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격을 따질 때가 아니고 국가가 위기인데 좀 우상호의 경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무수석을 맡았는데 네. 초기에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시키는데 일부 기여했다 하는 그런 네. 보람이 있어서 저 사진을 또 선정을 했습니다. 네. 길진 않지만 그 강렬했던 정무수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시절을 좀 되새겨 보신다면요. 처음 정무수석 들어갔을 때 놀란 것은 그래도 청와대인데 네. 그래도 대통령 집무실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렸나 제대로 회의할 수 있는 지원 체계도 없고 네. 모든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지워져서 컴퓨터로 업무를 볼 수 없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했다. 근데 정말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래서 뭐 이도 흔들리고 머리도 빠지고. 네. 근데 이제 한 1, 2개월 지나면서 국가가 점점 회복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때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청와대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모르시겠지만 정말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공직자가 힘들어야 국민이 편하다. 네. 되게 감동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네. 대통령부터 새벽부터 일하셨고 그래서 저렇게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이 플러스 성장으로 변하고 많은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에서 다시 네. 놀러도 다니시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데 굉장히 큰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컷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분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이한열 열사 49제에서 총학생 회장 당시의 신분으로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6월 항쟁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학생 운동과 민주화 운동 출신으로서 어떤 신념을 지키고 오셨는지요? 뭐 사실 저는 원래 시인을 꿈꾸던 사람이고 예. 원래 골수 운동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학생 운동도 군대 갔다 와서 시작을 했고 그때는 워낙 이 군부 독재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변할 수 없다 이런 일념으로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제 학생회장을 하게 된 건데요. 학생회장 되어서 또 그때도 갑자기 이 정치 변동이 커졌지 않습니까? 격동의 세월이었죠.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제가 주도하게 되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쟁취했죠. 이끌어냈죠. 그 이후로 이제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나라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이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민주주의를 안착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하는 자부심이 저에게 굉장히 강한 자부심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을 훈장처럼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한열 열사를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후보님은 그 마음의 짐의 무게가 좀 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저를 만나면 유월항쟁의 주역, 민주화운동 당신이 정말 큰일 했어. 그때 헌법이 개정돼서 여기까지 왔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화려한 성공의 스토리보다는 이한열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2학년 학생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하는 그런 죄책감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한 명의 희생도 없이 민주주의가 달성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87년 7월 9일 이후로 저를 대신해서 숨진 이한열 군을 대신해서 이한열 군의 어머니 모시고 친아들처럼 모시고 살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죄책감, 부채의식이 좀 강하죠. 6월이면 또 그 생각이 더 강하게 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선거가 또 6월에 있네요. 그냥 이상하게 6월에 제가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 시청자분들도 모르는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문학도 오셨어요. 국문학과 출신이고 또 시인으로서 등단도 하셨고 보니까 5월 문학상, 윤동주 문학상 받았을 정도로 감성이 참 남다르셨던 것 같은데 원래 시인이 꿈이었다고 들었는데 시인과 정치 좀 간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강원도 철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문예반을 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6년,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활동을 전부 문예반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했죠. 그러니까 철원 평야지대의 그 들판을 보면서 아마 그런 시인의 감성을 계속 이렇게 일깨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원래 집에서는 집이 가난하니까 상대를 가라 이제 이렇게 권유했는데 그때 부모님 모르게 국문과 원서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상대 지원한 줄 알았더니 국문과를 가서 너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거기 가면 가난하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때 어머니한테 저기 죄송했죠. 근데 시인의 꿈은 포기할 수 없는 저의 꿈이어서 그래서 국문과 가서 이제 연세멀게 들어가가지고 시 소설 쓰는 선배들 속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꽤 이제 실력이 들어갔고 상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제 시인이 되는 걸 포기했는데 그때 많이 울었어요 사실. 필생에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하는 그 심정이 20대 초반에 그럼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화 운동할 때도 내 아들, 딸 세대만큼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필생의 꿈을 포기하고 데모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어쨌든 제가 탄 그 윤동주 문학상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 문학상을 탄 이후에 6년 후에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가 저 상을 탔습니다. 그 정도 그만큼 권위 있는 상입니다. 권위 있는 상이에요. 그래서 우상호는 시인이 된다 이런 이제 그 평가가 꽤 있었는데 제가 학생운동 뛰어들고 감옥 가고 그럴 때 저를 잘 아는 문학계 동료들은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그랬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의 길이 운명처럼 변화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제 소망은 이제 정치를 다 끝내고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죽기 전에 시집 한 권 내보고 죽는 게 제 꿈입니다. 우상호 후보의 정치 은퇴 이후에 또
문학도로 돌아간 네. 멋진 시집 한 권 네. 받아볼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인을 꿈꾸다가 정치인이 돼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 겪으셨는데 힘들 때 위로받거나 또 버티는 힘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평범한 시민들, 평범한 국민들의 격려가 저에게 굉장히 감동을 많이 줬어요. 국민들의 격려. 예. 그러니까 뭐 그 낙선한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이제 평범한 아주머니 뭐 5, 60대 네. 아주머니들을 만나서 밥을 한 끼 먹는데 제 앞에서 한 30분을 울더라고요. 너무 아쉬웠다고. 근데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떨어진 건 제가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우상호가 꼭 당선되기를 바랬는데 예. 너무 안타깝다고 우는데 제가 그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분은 뭐 제 덕을 볼 사람도 아니고 제가 국회의원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잘 될 일도 없거든요. 예. 근데 이 평범한 시민의 이 열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나는 내가 낙선한 것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거구나. 이분들이 나와 함께 나보다 더 슬퍼하시는구나. 네. 근데 그게 그렇게 격려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 개인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다시 먹게 만드는 네. 그러한 일이고요. 이번에도 지금 강원도를 다니면 제가 참 가슴 먹먹했던 게 영월에 갔을 때 어떤 시장을 도는데 어떤 분이 저를 지지한다고 손을 잡고 안아주면서 강원도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네. 살려달라는 말은 잘 안 쓰시잖아요. 발전시켜 주세요, 뭐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말은 있지만 얼마나 절박하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전달해 줄까. 근데 그러면 저는 되게 정신이 번쩍 듭니다. 네, 정말 잘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따끔한 채찍도 격려가 되고요. 또 저런 간절한 소망을 전달해 준 것도 저에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고 네. 그리고 제가 어려웠을 때 함께 울어주는 분들이 네. 존재한다는 것도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정치인은 자기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채찍질 해주는 유권자들 속에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정치인인 것 같아요. 네. 숙명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후보로 유세 활동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고 또 앞으로 토론이 여러 차례 있을 텐데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강원을 너무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를 잘 모른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강원도에 오래 사신 분보다 강원도의 동 이름이라든가 뭐 네. 이런 건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나 강원도의 문제를 잘 모르지는 않습니다. 강원도가 현재 왜 이렇게 위기가 왔고 네.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대안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 몇 년 살았냐, 강원도의 지리를 잘하냐 이런 네. 얘기는 좀 유치한 얘기 같아요. 누가 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느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대안을 더 갖고 있느냐, 이제 네. 이런 문제로 정치인은 해결 대안을 갖고 있냐 아니냐로 봐야지. 지리를 잘하냐, 뭐 어디 뭐 저 강원도 여러 뭐 말하자면 인구수라든가 뭐 어디 이런 걸 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뭐 충분히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 강원도의 문제를 가장 잘 인식하고 있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우상호다.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객관적으로 좀 더 강원도를 바라볼 기회가 더 많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겠네요. 오히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오래 정치한 사람들이 오히려 강원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측면들이 네. 있어요. 그건 오히려 서울 생활하면서 큰 시각으로 봤던 사람이 오히려 잘할 수가 있죠. 네.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 제가 만나본 많은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은 여기에 수도권에 있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관광시설을 만들었을 때 오고 싶어 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건 제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시설은 이런 게 아닙니다. 다른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전국을 다니는데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분들 관광버스 떠날 때 가서 인사하고 어디 가세요? 어디가 좋았어요?라고 늘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지인을 끌고 와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은 제가 더 잘할 수 있죠. 또 수도권에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강원도를 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은 제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게 본다면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능력이 중에는
강원도의 발전에 아주 결정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3 지방선거 그중에서도 강원도지사 선거는 일찍부터 양자 대결 구도를 형성하면서 선거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도지사 선거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건 그만큼 강원도 발전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강원도민은 후보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이 궁금하고 어떤 고민을 나누고 싶은지 저희가 직접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직접 보시죠. 물가 안정이지 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 기름값이 올라서 배도 못 나간다 그러고 생선 장사는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는 하루하루 바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도청마저 떠나면은 진짜 여기는 이제 완전히 가는 거예요. 지금도 상권이 없어. 장사들이 너무 안 되는 데다가 그거마저 떠나면은 진짜 없어. 근데 일단은 너무 멀어서 시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다니기는 힘들 것 같아. 멀어서. 그것도 좀 염려가 되고요. 일단은 지금 뭐 아무것도 추진된 게 없어서 일단은 그게 빨리 완공되는 게 빨리 좋을 것 같아. 맨날 뉴스 봐도 그렇지 뭐 우리 강원도가 항상 보면 선두에 서질 못하잖아. 항상 뒤처지고 좀 지역적으로 좀 낙후됐지 강원도가. 많이 부흥하고 발전하면 좋죠. 좀 더 사람들이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강원도만의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 뭐라 해야지? 매체라던가 딱히 강원도에 그렇게 막 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강원도 하면은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강원도 크니까 오히려 큰 그거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도지사운이 너무 올드하지 않게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젊은 세대에 맞춰서 홍보를 하거나 그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저한테 투표권이 생겼다는 게 되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처음 임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최대한 옳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공약도 공약이지만 그 후보자의 그동안 해온 그런 활동들도 더 자세히 볼 것 같습니다. 일단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색 이런 걸 다 떠나서 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문제들이 뭐 많잖아요. 뭐 저출산이던 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조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앞으로 출산이나 산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아기들에 대한 정책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40, 50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상황인데 저는 40, 50대한테 잘해주시는 분. 저는 아무래도 여기에서 청년 세대다 보니까 좀 청년 지원 정책을 위주로 이제 공약을 내세우는 분들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기도나 서울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요즘에는 그래도 강원도 지역도 많이 활성화되고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정책을 많이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병원을 조금 다니는데 약간 좀 그냥 의료 파업 이런 게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병원 시설 내에서 조금 약간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의료계 쪽에 조금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버스 노선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잘 되어 있는 버스 노선도 있는데 뭐 몇몇 가지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어디 이동할 때 불편함을 느꼈어서 노선 배차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상호 후보님께서
최근에 정무수석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활용해서 저희 청년들에게도 또 많은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어떤 믿음? 그동안 아무래도 여의도 정치를 좀 주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방의 이런 지방정부의 일을 이렇게 한 번에 잘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이제 여성들을 위해서 또 무슨 비전이 있으신지 우리 춘천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시니어를 위해서 무슨 비전이 갖고 계신지 궁금하지만은 제가 만나뵐 수가 없네요. 좀 소외된 곳 그런데 많이 하여튼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무조건 이렇게 개인이나 단체나 쫓아다니셔야 돼요. 무조건 쫓아다니시고. 네, 유세 조언까지 해주셨네요. 밥 먹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유세에 집중하시라.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몇몇 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 교통, 주거, 교육 이 4대 분야가 정주 여건이 매우 중요한 조건인데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니 왜 여기는 버스가 30분 만에 하나씩 오지? 그 제가 거기 차고지에 가서 사업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30분 만에 한 대씩밖에 안 옵니까? 대중교통이 30분씩 기다리게 하는 것은 불편하지 않느냐 했더니 이제 점차 계획을 15분 간격으로 줄이기 위한 계획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반가워서 꺼내 지원할게요. 의료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병원을 쓸 수 있을 때 병원을 뭐 사설병원, 민간 병원을 많이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역시 공공의료시설 대폭 확충해서 빠르게 1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도가 이 사람의 삶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런 데 쓰는 예산은 사실 도지사의 업적으로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왜 나아진지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누가 왜 이렇게 나아지게 했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생활이 어느 순간 좋아졌는데 라고 느끼면 그게 도지사의 행복이 돼야 돼요. 내 업적이 과시하는 것, 누가 평가해 주는 것에 만족하기 위한 성과 과시형 사업만 하다 보면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일이고요. 역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이 돌아오는 강원도. 청년 정책. 청년이 떠나지 않는 강원도. 요즘 제가 첫 일정을 춘천의 청년 농부 만나서 딸기 재배하는 스마트팜을 봤고요. 또 며칠 전에는 양양 홍천 서석에 가서 청년 마을을 만들고 있는 규천에서 정착하고 있는 청년들 한 10명과 신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보면서 이 청년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어떤 정책들을 도와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만나서 대화하고 그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받아서 좋은 공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어떤 거로 보십니까? 도청 이전하는데 가장 민감한 이렇게 도청 이전하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 이 말씀. 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도청을 이전하는 것은 이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가 된다고 해서 이미 행정 허각 행위까지 끝난 것을 무효로 하면 더 큰 혼란이 옵니다. 도청을 고은이로 이전하는 것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만들고 그것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다음 도청을 이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도청 이전에 드는 연간 1,000억씩을 도비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뛰고 지금 전쟁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 그 돈들을 도청 이전 비용으로 올해부터 지출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도하다. 비상경제 계획을 세워서 경제부터 좀 살려놓고 도심도 좀 살아나는 정책을 펴놓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옮기는 방안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청사 이전은 계획대로 가는데 동의하고 행정복합타운은 좀 시기를 미룰 필요가 있다. 저는 행정복합타운은 지금 추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하는데 부지 조성비만 약 9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빚을 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그걸 왜 도에서 아파트 짓는 것을 빚을 내서 부지를 정리해 주냐. 결과적으로는 민간 건설사들이 돈 버는 일인데 그리고 거기에 꼭 집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이미 춘천은 약 2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4,700세대를 추가로 짓는다 그러면 그게 분양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왜 도가 9천억씩의 빚을 져가면서 그 부지 정리를 해서 저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진대 지사가 설명을 안 해줍니다. 저는 이 사업은 중단시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표 전략 해결책 공약으로 꼽으셨고 그리고 시장 군수가 할 일이 있고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지사가 된다면 가장 먼저 도지사의 입장으로서 해결해야 될 과제, 공약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도지사가 되면 제일 먼저 비상경제 TF를 만들어서 네. 이 중동 전쟁 때문에 생겨진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한 100일 정도 플랜을 가지고 각종 비상 계획을 돌릴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도 내의 여러 가지 집행부와 함께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강원도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팀들을 쫙 구성을 해서 새로운 산업경제 정책의 플랜을 좀 짜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장군수 당선되신 분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구상을 좀 들어보고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과 도지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좀 맞춰야 됩니다. 이게 이제 도와 시장군수가 계획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을 맞추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2개년, 3개년 계획을 같이 짜고 시장 군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 중에 도가 지원할 일들 선발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일들 중에서 시장 군수님들이 도와주셔야 할 일들을 같이 짜고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 일이 초반에 굉장히 시급하게 진행돼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도지사 당선이 된다면 초반 1, 2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님 나고 자란 곳이 철원이잖아요. 네네. 강원도 하면 또 접경 지역인데 네. 접경 지역에 대한 대책을 안 여쭤볼 수 없네요. 네. 지금은 분단 때문에 너무 오래 희생을 감수하고 사셨던 분들이 적경 지역에 살고 계시고 저도 어린 시절 그런 적경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희망과 절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평화가 답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회복만을 기다리면서 이대로 멈춰 서 있을 수는 없겠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먼저 이 지역에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군사 규제를 완화하는 일 이것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일은 제가 정무수로 있을 때 안규백 국방장관하고 계속 상의했던 일이고요. 조만간 안규백 국방장관이 발표를 할 텐데 강원도에 있는 군사 규제 지역을 대폭 완화하고 민통선이 현재 최장 10km 이남까지 있는 것을 최단 5km까지 북상시킬 그런 계획들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지금 쭉 그 군하고 작전성 검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있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바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갈 건가 하는 문제거든요. 큰 기업은 아직까지는 군사적 대치 상태가 완전히 완화되지 않은 곳에 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역에 청정 에너지 활성화 지역들을 만들어서 여기는 오랫동안 손이 안 갔던 지역이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런 에너지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통선을 5km 북상한 지역에 청정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새로운 전기원을 만들고 이 전기를 팔아서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으로 돌려드릴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에 기반한 식품 가공산업 공장들을 그 지역에다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그 목재 산업 거기에 또 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적경 지역 일대에 목재 클러스터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간벌한 목재들을 이쪽으로 집화해서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각 군별로 쭉 만들어 나가면 일단 최소한 지역별로 작게는 100명에서 200명, 많게는 한 500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크지 않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예. 이런 일들을 쭉 진행하고요. 또 이 지역은 또 물이 잘 나지 않습니까? 이 물을 활용한 산업들이 꽤 있어요. 청정수를 가지고 생수를 개발해서 도시에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이 깨끗한 물을 가지고 예를 들면 강원도만의 가장 맑은 수를 만들어서 대표 상품을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적경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건 무슨 거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 거짓 공약을 내지 말고 작지만 오래 지속 가능한, 그리고 그 지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들을 계속 키워주면서 성장시키는, 그게 이제 제가 적경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네. 청년 일자리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강원도민들의 일자리와 복지, 의료 혜택 등등 여기 복지와 관련된 분야에는 어떤 정책들을 펼칠 계획이신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복지라고 하면 사람의 삶이 좀 더 편안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유지되게 만드는 조건을 만들어 드립니다. 첫 번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저소득층, 장애인,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부터 펼쳐야 됩니다. 기존의 강원 도정을 보면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많이 깎여 있습니다. 저는 제가 도지사가 되면 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예산들을 원상회복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층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 약자예요. 강원도의 청년은 사회적 약자예요. 그래서 가장 유심히 보면 이 주거 문제, 공공주택이 너무 없어요. 강원도에. 대표적인 예가 이 춘천의 봄철이 되면요. 월세방이 없고요.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지역인데 오히려 집은 더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공주택을 대폭 지어서 청년들이 적은 가격으로, 적은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 시장님과 상의해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인구 소멸지역 중에 적경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화천 같은 데도 그렇고요. 그런 적경지역 가서 인제 같은 경우도 가서 제가 보니까 집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빈집이 이렇게 많은데 집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빈집은 대부분 농촌 지역이고 청년들이 살고 싶은 읍내에는 집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미스매칭인 거죠. 이런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들이 거주하게 해야 돌아올 거 아닙니까? 제가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 만났더니요.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하면서 여기서 아예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집을 알아보면 살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현실이 이런데 왜 집을 안 지어줬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말로만 귀촌 귀농 예산은 많아요. 집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청년들, 돌아올 청년들을 위한, 그리고 거기를 떠나지 않게 만들 청년들에 대한 복지 사업이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맞춤형으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바벨탑을 짓듯이 뭘 지었다 실제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거복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펴겠다라는 말씀까지 하나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도민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우상호 후보에 대한 알지 못한 인간적인 면, 그리고 앞으로 펼칠 정책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궁금증도 많이 풀리셨을 것 같은데 끝으로 또 시인이기도 하시니까 저희가 시 한 편을 부탁드렸어요. 한 편 마무리 인수와 함께 전해주시죠. 제가 좋아하는 도종환 시인, 저랑 같이 국회의원도 했었던 도종환 시인의 쓴 시, 교과서에도 실린 시인데요. 우리 강원도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시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여기 이렇게 쑥 있습니다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랴. 흔들리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아름다운 꽃이 탄생하는 겁니다. 강원도 청년들에게 용기를 갖고 비록 지금은 흔들리며 피고 있지만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게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하는 저의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등단 시인다운
출사표에 걸맞는 시 한 편이었네요. 저도 잘 듣고 새기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슈 강원, 오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의 초청 대담으로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의 대담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